소현세자는 1645년 2월에 볼모에서 풀려 강빈과 함께 고구로 돌아왔으나 인조는 8년 만에 귀국한 세자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도 귀국 축하 연회도 치하도 하지 않았다.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 편입니다. 1612년 1월 4일 광해군대에 태어나서 1645년 4월 26일 인조 때까지 33세를 살았다. 소현세자는 인조와 인열왕후 한씨 사이에 태어난 적장자이다. 11세인 1623년 아버지 능양군이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되자 13세인 1625년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15세인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전주로 내려가 남도의 민식을 수습했으며 그 해에 참의 강석기의 딸 민회빈과 혼인하였다. 24세인 164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 광화도로 옮겨 청나라에 항전하려 했으나 청군의 빠른 남하로 인조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항전하다가 청나라 군사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중과부적으로 인조와 함께 성 밖으로 나왔다. 아버지 인조가 삼전도에 설치한 수왕단에서 숭덕제에게 상계구 고두레의 예를 올리며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청나라와의 조청화약이 체결되었으며 청나라에서 인지를 요구하자 그는 1647년 4월 10일 자진해서 부인 강씨와 동생인 복림대군 부부 그리고 주전파 대신들과 함께 볼모로 청나라 수도 심양으로 가서 10년간에 응주되었다.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의 금술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 소현세자 15세, 강빈 16세에 혼인하여 2년 후 첫 아이를 낳았는데 어려서 죽은 두 딸을 포함해 총 8남매를 낳았다. 이 중 청나라 볼모 생활 중에 태어난 아이만 5명이나 되어 세자 간의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지는 날이 없었다고 한다. 소현세자는 10년간 있으면서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대사 이상의 외교관 소임을 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몽골어를 배우면서 청나라와 조선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 무리한 물자를 요구하면 막으려 노력도 하였다. 함께 끌려와 재판을 받은 반청파 김상은 등과 조선 백성 보호에 많은 힘을 썼다. 청나라는 조선과의 일을 인조가 병중이라谈判할 수 없다 하여 세자의 재량으로 처리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세자는 청나라에 있으면서 양국 간에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자로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 오늘날로 말하면 10년간은 주 중국 한국 대사관이며 소현세자는 주중 한국 대사였던 셈이다. 소현세자는 현실적으로 청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청의 왕족 및 장군들과 친교를 맺고 그들과 접촉하면서 친분을 쌓으며 인맥을 쌓아 나갔고 그를 통해 얻은 고급 정보를 몰래 인조에게 알려줘서 대비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소현세자는 심양 인근의 청나라로부터 농장을 하사받았는데 아내 강빈의 권유로 이곳에 인질로 끌려온 조선인들을 노예시장에서 구출해내서 농장에서 일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여기서 얻은 곡물로 장사를 하니 세자의 거처가 마치 시장과도 같이 되었고 조선에서 진귀한 물품을 데려와 무역도 하여 상당한 재물을 모았다. 그러나 소현세자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인조의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다. 조선에서 장사는 중인계급이 하는 것이었고 자신에게 굴욕을 안긴 오랑캐와 거래를 하는 것 역시 인조에게는 마땅치 않았다. 그 와중에 소현세자가 조선에 돈을 더 보내달라 요청하자 인조는 소현세자가 다른 일을 꾸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32세인 1644년 명나라 정벌을 위해 나선 도로군을 따라 북경에 70여일을 머물면서 소현세자는 그곳의 선교사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그들을 통해 로마 가톨릭과 서양 문물을 접하였다. 서양인이 주관하고 있던 천문대를 찾아가 역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 독일인 신부 아담 샬과의 친교로 그와 함께 연구진을 구성해 천문, 지리학, 수학, 기동설, 항해법, 화포제조법, 토목공사법 등을 전수받는 등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하였다. 삼전도에서 청에 굴욕을 당하고 일을 가고 있던 인조와 조정 대신들은 이런 세자의 태도를 친청행위라고 크게 비난하였고 게다가 인조의 후궁 소용 조씨는 세자빈과 사이가 좋지 않아 10년간에서 세자의 과도한 영리 추구는 세자가 인조를 대신해 왕위에 오르기 위한 공작이라고 모함하였다. 인조 반정으로 왕위를 차지한 임금 인조는 늘 왕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그리하여 인조는 청나라에 의해 소현세자가 왕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컸고 이렇게 되면 고려시대 때 원간섭기 같이 청에 대한 종속이 심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해야 했다. 그리하여 인조는 10년간의 밀정을 보내 세자의 동정을 주시하고 있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 8년도가 있으면서 28세인 1640년 3월과 32세인 1644년 정월에 두 차례 조선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인조가 소현세자를 끌기 시작한 것은 두 차례 임시 귀국했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소현세자는 삼전도 이후 3년 만인 1640년에 1차 귀국을 하게 되는데 이는 소현세자가 독단적으로 요구했고
청이 원송과 인평대군을 벌모로 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승낙한다. 이로 인해 인조는 격분하였고 소현세자가 귀국했을 때 환영 행사도 치르지 않았다. 4년 뒤 2차 임시 귀국 때는 의심이 더욱 심해져 있었다. 청이 소현세자 귀국을 허용한 것에 대해 그들의 호의를 노골적으로 의심하였고 세자가 청으로 갈 동안 찾아보지도 않았다. 소현세자는 1645년 2월에 볼모에서 풀려 강빈과 함께 고구로 돌아왔으나 인조는 8년 만에 귀국한 세자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도 귀국 축하 연회도 치하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세자 일행이 북경에서 가져온 서양 문물에 관한 서적과 물자는 인조의 노여움을 가중시켜 인조는 세자를 감시하고 박대한다. 소현세자는 뜻하지 않은 부왕과의 갈등으로 귀국 2달 만에 4월 23일 병석에 눕게 되고 의관 이영익의 침을 맞다가 3일 만에 26일에 갑자기 사망한다. 이와 같은 세자의 급선은 의관 이영익의 책임이라 하여 사헌부 사관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그의 죄를 논하고자 장계가 올라왔으나 임금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영익은 조소용의 외가와 관련된 인물로 3개월 전에 특채된 의관이었다. 인조는 세자의 사연을 규명하려 하지 않고 관리적인 책임도 지우지 않은 가운데 장례를 전례 없이 사흘 만에 신속하게 치르는가 하면 염을 하는 자리에 신하들의 참여를 금하였다. 신하들에게 죽은 세자의 모습을 왜 감추려 했을까? 여기에 3년간 입어야 할 자신의 상복 착용 기간을 불과 7일로 줄이는가 하면 1년간 입어야 할 신하들의 복제도 석 달로 단축시켰다. 인조는 직관들이 정한 장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바꾸는데 직관들이 거기는 흉지라고 수군거리다가 곤장을 맞고 국문당하기도 했다. 장례조차도 사대부의 예면 족하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초라하게 치러져서 신하들을 당하게 만들었다. 인조실록에는 소현세자의 시신에 대해 온몸이 전부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열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명목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 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 빛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라고 쓰여 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인조와 인조의 총애를 받던 소영 조씨가 의원 이형익을 시켜 그를 독살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러나 소현세자는 한겨울에 귀국길에 오를 때 이미 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귀국 후에도 그 병이 낫지 않아 중환 상태였고 승정원 일기에 기록된 매일 세자를 진료한 기록에 따르면 세자가 앓고 있던 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었다는 근거로 병사였다는 주장도 있다. 실록의 공식 사망 원인은 학질이다. 지금까지도 아버지 인조에 의한 독살설과 병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인조는 송중길 등이 원손인 소현세자의 아들을 왕세손으로 삼을 것을 청하자 오히려 소인배 놈들의 행태를 참아볼 수 없다고 길길이 날뛰며 욕을 퍼붓더니 고위 대신들의 반대도 모두 무시하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세자로 세웠다. 복림대군이 훗날 효종이 된다. 소현세자 사후 인조는 의도적으로 세자빈인 강빈을 학대하다 전복에 독을 탔다는 누명을 씌워 그녀의 궁녀들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강빈이 그 일로 항의하자 금방지라는 둥 청나라에 있을 때 난을 모의했다는 둥 신하들의 반대에도 각종 누명을 덮어 씌워 사고로 폐출시키고 2달 뒤 사약을 내려 죽여버렸다. 그리고 두 오빠가 모두 곤장을 맞다 사망하는 등 신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소현세자가 죽은 지 딱 1년 후의 일이다. 그리고 소현세자의 장남 석철, 차남 석린, 삼남 석견, 세 아들도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버린다. 섬생활을 이기지 못한 장남 석철과 차남 석린은 2년 뒤 14세, 10세의 나이로 같은 해에 연이에 병사한다. 이들이 죽기 직전 소현세자 부부의 죽음을 전해들은 청나라가 소현세자의 아들들을 도로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 조선은 거절했다. 다행히도 상남 석견은 형들과는 달리 살아남아 1650년 삼촌인 효종이 즉위할 때 강화도로 입예되었다가 12세 때인 1656년에 기항에서 풀려나고 3년 뒤인 1659년 복권되어 경안군에 봉해졌다. 이때 허씨와 결혼하고 아들 2명을 두게 되는데 소현세자의 후손들은 모두 이들의 후손들이다. 하지만 경안군도 오랜 유배 생활로 인해 겪은 고초 때문인지 6년 후인 1665년에 온천으로 목욕을 가다가 병이 나서 실려온 지 얼마 안 되어 21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하고 만다. 만약 인조가 마음을 열고 소현세자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여 소현세자가 왕위를 이었다면 조선의 근대화는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뒤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죽음이 아쉽게 다가온다. 소현세자가 죽은 후 조선은 더욱 봉건적 사회가 되어 근대화에 실패하고 결국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소현세자의 묘는 경기도 고양시의 서삼릉 내에 있는 소경원이다. 고종 황제 전에는 소현묘라 불렸으며 정자각이나 성물 같은 것도 없었다가 고종 황제 때 소경원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인조는 소현세자 장례 이후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소경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